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만나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정승규 변호사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에도 CJB를 통해서 시사 법률 문제를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더 다양한 주제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닿아서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주제로 어떤 설명을 곁들여 주실지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요즘 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성 게시글, 악성 댓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된 이후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인터넷상에 올릴 수 있고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온갖 종류의 흑색 선전이 여과 없이 허위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또는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또 각종 비방글이 인터넷상에서 난무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러한 피해는 단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일부 연예인이나 스타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국민 모두가, 우리 시청자들 전부가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달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선택한 설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성 댓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악성 댓글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동 삭제하거나 해당 IP를 차단 조치하는 설리법이 지난주 발의됐습니다. 또한 고 설리 씨 사망 이후 그녀의 사망 사실 여부와 사망 일시, 주소 등의 내용이 적힌 동향 보고서가 소방당국 관계자들을 통해 유출됐는데요. 이를 외부에 유출한 소방관 2명이 직위해제 징계를 받으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악성 댓글 및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사실 인터넷의 악성 댓글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고통이 상당하겠죠. 네. 그러면요. 제가 경험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기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대부분 절제된 표현으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다수 참여자들에 의해서 자기정화되고 있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영상을 보니까 다소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다, 스타다, 네. 그런 이유만으로 저렇게 악성 댓글에 의해서 상처 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이런 악성 댓글을요, 아예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는 게시판에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강제하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모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 중에요. 아예 플랫폼 사업자가 네. 혐오성 내용이 들어있는 그러한 게시글에 대해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정통망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 모두에게 보장된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댓글 민주주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댓글 민주주의. 예, 이게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나온 얘기인데 네. 참여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가도에서 오늘날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자기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 내용입니다. 네. 예전에 표현의 자유가 단지 언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내용의 그러한 언론의 자유 또는 출판물에 의해서만 자기 표현이 가능한 그런 내용,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고전적인 권리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이 무엇보다도 소중해졌고요. 그러한 내용의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아예 차단하고 한다는 것은 국민 각자에게 주어진 어떠한 표현의 자유, 네. 알 권리, 나아가서는 참정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이게 선풀인지 악풀인지 그 부분을 일도양단식으로 가를 수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말 근데 인터넷 악성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온라인상으로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문제를 계속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 실명제가 예전에 있었죠. 네, 네. 그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은 반드시 본인 확인 인증을 거쳐서만 네. 인터넷에 올릴 수 있었고 그것도 한 30만 명 정도의 그 방문자 수가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은 그 언론사에 대해서만 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네. 그것이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이제는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7년 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취지에서 위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익명 뒤에 숨어서 고의적으로 거짓 뉴스를 퍼뜨리거나 욕설이 섞인 댓글들이 있잖아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러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어떻게 제한되고 어떻게 그러한 법이 집행되고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받고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구제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여기 섰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요, 형법 이외에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별도의 법이 있나요? 이 온라인상에서요, 행해지는 각종 명예훼손 또는 모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전파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게 허위 사실 같은 것, 허위 정보 같은 것을 마음껏 게시하게 놔둔다면 그로 인해서 예컨대 영업 중인 회사라든가 아니면 기관, 단체 이런 것에 대한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에도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제정된 법이 정보통신망법입니다. 네. 네. 그 정확한 법률 명칭은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중에서 악성 게시글 댓글과 관련된 조항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이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을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러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일단 올리기만 하면 처벌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이 나왔는데 그 네. 이전의 상황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반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는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는 꼭 사실만 인터넷상에 올리기만 하면은 그것이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기만 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정형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비록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허위 사실을 갖다가 적시해서 네. 정보를 올렸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기에도 이 참기 힘든 욕설이나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까요? 욕설이나 어떤 비방, 그것 자체는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 씨를 향해서 예쁘다. 네. 그러면서 의학의 도움을 받았나? 이런 내용이 만약에 들어있다 할 때 네. 이것이 누구나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에 그런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성인가요? 그런 추측성 내용 네, 네, 네. 또는 단순한 비방 욕설 이런 정도로는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그 정보통신망법에도 이걸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든 또 인터넷 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든 문제는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를 네. 받고 또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데요. 네. 수많은 게시들과 댓글이 익명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아이디는 다 나름대로 이니셜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뿌리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억울한데 그 사람에게 따질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네. 일단 가해자의 신원이 나와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게 되죠. 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그 특성상 그 다 신원을 알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 가해자 아이디 또는 네. 닉네임 특정하고요. 그 사람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떠한 사이트에 이렇게 올렸는지 인터넷 화면 출력해가지고 그것 자체로 그 피고소인을 성명불상 네. 해서 고소장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IP 주소 추적해가지고요.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사실 이 수백 수천 건의 이제 악성 댓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이제 고소인별로 피해 진술을 개별적으로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상황 보면은 뭐 이 당사자 입장에선 또 하나의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자 진술을 해야 된다면 그것 자체가 이중에 피해가 되는 네, 것이거든요. 2차 피해죠.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고소가 된 이상은 모든 고소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비록 수천 수백 건이라 하더라도 일단 모든 사이버 수사대에서 모든 가해자들을 다 신원을 특정해서 그들의 주소지를 찾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주소지별로 각 경찰서로 다 사건을 다 인계하고요.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각지 경찰서에서 이 사건 수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소인은 하여튼 네. 맨 처음 고소한 경찰서에서 단 한 번만 피해자 진술하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가능한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 신원만 특정이 되면 얼마든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하면서 위자료 청구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뭘 썼는데 이걸 못 찾겠지. 이건 아니네요. 다 찾을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피해자 보상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 쓰신 분이 또 아이디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의 그렇죠.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요. 네네. 근데 이 댓글에 대해서 만약에 비방하는 글을 그 밑에 댓글이 올렸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방글이 올라왔다. 이거 실제로 처벌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네. 누구라도 피해자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다 하면 처벌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인터넷뿐 아니라 요즘엔 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네. 이걸 이용한 뭐 메시지나 SNS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처벌이 됩니까? 그러한 예는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 대부업자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니 참 보기 좋네요. 또는 아이들은 잘 큽니까? 이런 문자를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또는 층간소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래층에 사는 분이 위층 사는 분에게 매일에도 수십 통씩 문자 메시지 보내서 다소 불쾌한 내용을 전달한다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사귀던 애인이 네. 다시 만나고 종용하면서 여러 차례 예전에 문자 주고받았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낸다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딱히 처벌할 조항이 있을지 또는 이거 어떻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네.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스토킹이거든요. 네네.
예전의 스토킹이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예를 들어 잠복하기, 따라다니기, 네. 귀찮게 하기. 한때 유명했죠. 네. 이런 것이 고전적인 의미의 스토킹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 스토킹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주로 그 스토킹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법무부에서도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여하튼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고 불과 과태료 한 10만 원 정도로만 처벌받았는데 네. 이게 참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이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법조항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정통망법 74조인데요. 공포, 초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헌이나 음향, 화상, 동영상을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만 하면 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스토킹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죠? 최근에도 한 일주일에도 한 200여 회에 걸쳐서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한 200여 번에 걸쳐서 메일을 보낸 여성에 대해서 높은 벌금이 처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인터넷 스토킹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응수해야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결과 초래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응수해야만 안전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제 댓글을 쓸 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 피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또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SNS상으로 자꾸 뭐 필요 없는 문자를 너무 보낸다든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 거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요, 악성 댓글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정순규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희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오늘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네. 함께 보겠습니다. 2019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 개회식이 제천 문화의 거리에서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3회 영동군 체육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11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증평 장뜰 시장에서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칠성면 자치봉사회 사랑의 나눔 행사가 괴산 칠성면사무소에서 오전 9시부터 열립니다. 화요일 예고해드립니다. 가을 향기 따라 청남대와 산막이 옛길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전통장 밥상입니다. 시래기 매운 오리국과 통가지 된장 조림 맛보러 가보시죠.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으로 치료하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을이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추워. 맞아요. 밤에 불 좀 빼야지 정말 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아침과 낮,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 보니까 감기, 몸살로 은근히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제철 11월 식재료가 있죠. 네, 바로 늙은 호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늙은 호박에는요, 카로틴,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해서요. 네. 드시면 속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그 몸을 보호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하와 꼬막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단백질과 무기질, 청을분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입맛도 살리고 체력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철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때 드시지 않으면 못 드시는 이런 맞아요. 제철 음식들로 몸도 보호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을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